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의 태풍급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늘도 많이 뿌옇고요.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지금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바람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는 들리지 않아도 밖에 나오면 상당히 바람 소리까지 세게 들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지만 17세가 사망한 사건, 건강한 17세 고3 막내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인지 아닌지를 우리 보건당국이 지금 규명 중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건강했던 17세 남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사망한 남학생의 부모님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마스크를 사기 위해 1시간가량 줄을 섰었던 이 남학생. 도대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원인이 있는 걸까요? 폐렴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주식시장 코스피 1600 붕괴했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00선이 붕괴돼서 1591.20이라는 사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에 급락하고 있는 이 주식 지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고승덕 의원님 나와 계시기도 하지만 고승덕 의원님 주식 전문가기도 하시잖아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계좌를 새롭게 트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폭락장에 이때다 하고 주식을 사는 2030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주식을 사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경고를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분들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놓치지 마시라는 것 오늘 한국경제가 잘 취재를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돌봄 휴가를 쓰는 부모님들, 일시 휴업을 했다는 자영업자들, 생활이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정부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돌봄 휴가를 쓰는 부모님들에게, 맞벌이 부모들에게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모두 가족 돌봄 휴가를 쓴다면 부모 모두에게 각각 5만 원씩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까지 지급되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도 소비가 무너지면 끝장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시간 없다, 포켓, 주머니에 팍팍팍 돈 꽂아라 라는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2001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현금 살포인데 물론 구분은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개월 걸리는 세금 면제보다 더 신속하다. 이 자금의 성격은 의료비 지급의 성격도 있다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이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원장 등 144명의 격리 명단을 분당 재생병원 측이 고의로 누락해서 보고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경기도도 입장을 냈는데 추가 확진 4명은 그 명단에 없었다라고 발표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해당 병원을 상대로 검토 중에 있다라고 상당히 경기도도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병원 측은요, 조사팀이 요구한 자료 제출, CCTV 분석해 출입자 명단을 만들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논란보다 더욱더 시급한 건 이 분당재생병원의 병원장과 만났던 질병관리본부의 직원 상당수도 현재 자가격리에 처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이 재난 상황의 헤드쿼터까지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치 상황도 점검해 보시죠. 결국 민주당이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시민당 에서 녹색당과 미래당은 배제가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더불어시민당에서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노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의 명분조차 민주당이 걷어찼다라며 한겨레 신문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녹색당, 미래당 등등 기존의 정당들은 배제가 됐다라는 거죠. 한겨레 신문은 직접 상장하지 않겠다더니 라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에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에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천재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재 칼럼니스트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실책입니다. 실책. 두 번째 키워드는요, 생활비. 세 번째 키워드는 배신.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콜센터에 이어 이번엔 요양병원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중요한 뉴스는 어쩌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17세 남학생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 직전 일부 검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나와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점검하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자는 8,413명이 됐고요. 사망자가 91명이 됐습니다. 대구 6,144, 경북 1,178, 경기 277, 서울 270, 수도권 확진자는 579명이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는 국내에서 기저질환이 없었던 건강했던 어린 17세 남학생의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 사후에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 정확한 결과,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대구의 영남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17세의 고교생 A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주요 장기들이 동시에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증상이군요.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리니까요. 17세. 13일, 17일 8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다 마지막 검사에서 일부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열 증상에도 이 A군을 집으로 돌려보낸 병원. A군 지난 12일 저녁 폐렴 증세로 경북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이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은 방문 당시 38도 정도의 고열 증세만 있고 다른 증세가 없어서 해열제와 항생제 치료만 한 뒤 돌려보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뒤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됐고요. 13일 영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번 6일 만에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17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두통이나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요.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 번 시행한 거에서는 음성이었고 이제 추가로 시행한 거에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미결정인 상황으로 보고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도 현재 최종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 코로나 검사인데 일단은 오늘 바이러스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17세 굉장히 어린 남학생,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남학생이 폐렴 증세를 호소하면서 사망을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다가 일부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 뭐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코로나19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 지금 17세 A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음성이 나오다가 갑자기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폐렴 증상으로 해서 사망이 된 걸로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 주로 사망이 발생을 하니까 건강한 성인들은 감염돼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센 감기 정도다, 뭐 겁내지 마라 이런 말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교직부에서. 근데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약품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일부. 그리고 보통은 병원체, 그러니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특히 이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유발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체내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서 더 빈도가 높게 발생을 하는데요. 면역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면역 반응이? 예, 그 감염된 부위로 면역 세포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염증 반응을 유발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열이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세포에 있는 단백질 효소들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전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여러 장기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17세 남학생과 같은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토카인 스톰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 사례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발생을 안 하고요. 면역체가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잘 발생이 되고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에서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됐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신종플루 때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19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사스 때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원인 조사를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네, 이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게 향후에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했을 때는 뭐 항히스타민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면역 반응을 낮춰주는 기능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 아닌 경우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어떤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처방이 달라진다. 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 케이스를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지 의료진이 어떤 선택으로 치료제를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그 대구의 그 병원 해열제, 항생제 주고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일단은 더군다나 대구 지역이었고 폐렴 증상이 어쨌든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당시에 입원을 시켜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지 그때 집으로 돌려보낸 게 예. 매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때 저 병원이 돌려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장담은 못하겠으나 상황이 좋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수속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사망한 17세 남학생의 부모님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17세 남학생의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를 하고요. 이 유가족 부모님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인터뷰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3 막내인데 갑자기 떠났으니 부모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대구에서 17세 사망한 A군. 열이 나기 시작했던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비가 많이 내리던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그 마스크를 사려고 1시간가량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느라 이 비를 맞았던 모양. 이날 밤부터 발열 증상 호소돼. 그 마스크 사러 1시간 줄을 선 겁니다. 비 오는 날. 숨진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다. 폐에 염증으로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코로나19 검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땅을 쳤습니다. 아들이 최근 3주간 외출한 적이 없어 코로나 의심하기는 어려웠다. 감기약을 먹였는데도 열이 안 내려서 병원을 찾아갔다. 얼마나 이 부모 아빠 심정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겠습니까? 병원을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열이 40일 동안 없는데 코로나19 아니라며 집에 돌려보낸 경산중앙병원이 원망스럽다 라고 오늘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영남대 병원에 간 날 첫날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못 받은 게 한이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격리병실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는 아프다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참 어머님의 심정도 저희가 다 뭉클하게 가슴 아프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기섬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감정이 전달되는데 일단은 그 발열이 시작된 원인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봐야 돼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그 마스크 살라고 비 오는데 1시간가량 줄 서고 나서 그날 밤부터 열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글쎄요, 언제 감염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스크 사서 그 비 맞고 이러는 게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이 사실 병원체가 이제 혈액 속에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고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돼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사이토카인 스톰 말고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더 제가 좀 이번에 심각했던 거는요,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진단 기구 뭐 거의 세계 최고고 뭐 이래서 95% 이상의 민감도를 자랑하는 이런 게 우리 진단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다 양성인 줄 아는데 왜 여러 번 했는데 양성 나왔다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더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에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진단 기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약간 신뢰가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FDA에서 우리나라 진단기구 안 쓴다 뭐 이래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봐야겠지만 코로나19 증상 감염이 확인된다면 계속해서 음성이 나왔던 것과 관련돼서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장경 교수님, 오늘 중앙일보 기자들도 사실은 어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취재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병원이 원망스럽다라는 거고, 물론 해당 병원의 반론과 입장이 나오면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잃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 인터뷰할 정신이 없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숨진 것에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 억울함이 있고 이것을 좀 알리고 싶으신 마음이 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중심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과연 27세 아이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도가 많이 나갈 텐데 지금 이 아버지의 억울한 마음은 코로나19건 아니건 사람이 40일 동안 넘는데 집으로 코로나19 아니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낸 것. 과거에도 그런 경우 있었죠.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서 결국 사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돌려보낸 건 뭐 선별진료소가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음날 오십시오라고 했다고 쳐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을 때는 폐렴 증상임을 병원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코로나19가 아니니까 하고 약을 줬다는 거예요. 폐렴 관련된 약을. 그래서 다시 집에 두 번째 갔다가 오후에 도저히 안 되게 다시 와서 입원을 하신 거거든요. 코로나19가 물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더라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이 또 외면당하는 것 자체는 기본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넘는다는 것. 그리고 단지 이런 환자가 외면받고 밀려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망했다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평생 자신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망들이 평생 한으로 남으실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들 없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님도 이제 아빠잖아요. 아들이 있는 아빠잖아요. 네. 이 안타까운 게 해당 부모님들이 아들이 이제 영남대병원에 격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집에를 못 가신 거예요. 엿새 동안 아들이 격리된 병원의 주차장의 차 안에서 엿새 동안 차 안에서 이 엄마 아빠가 계속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완치돼서 저 병원 문을 열고 나오기를. 왜냐하면 격리가 되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격리돼서 아들이 들어갔던 마지막 말이 엄마나 아파. 네. 그 말을 들은 이 엄마가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심정이 네. 너무 안타깝네요. 차라리 지금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같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모 네. 심정이죠. 과거에 우리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애가 더 어렸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경우 있지만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저 엄마 심정은 똑같이 아파서 똑같이 저렇게 말하자면 확진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그럼요. 그런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영남대 병원에 간 첫날 밤에 전화가 온 걸 못 받았다는 건 두고두고 가슴에 한인 한이 거죠.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나마도 자기 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가 격리를 중국에서 당했는데 혼자 당하는 거하고 부인하고 당하는 게 훨씬 다르더라는 거예요. 혼자 격리되는 거하고. 그렇죠. 저 아이가 지금 고3 아이가 여러 가지 시험도 앞두고 고민들도 많은데 열이 나서 사경이 헤맬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금도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천지다 코로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누가 두고 갈 것인지 치사율에 가까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 케어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요, 김영주 의원님, 이 사망한 A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듯했다라고 해요. 반에서 반장도 했었고, 네.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A군의 아버지가 직장암 3기, 암 3기라 각별히 더욱더 이번 코로나19 국면과 관련해서 조심조심을 했다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항상 바른 생활하고 항상 제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말하자면 손해를 입거나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는 게 참 상상하기 더 아쉬워요. 가슴 그리고 아프잖아요. 더군다나 고3이고, 예. 아버지도 직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 입장에서 또 아버지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 텐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되게 보면 이제 고3이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지금 비 맞으면서 1시간 줄을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받을 때 꼭 본인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무리 본인이 고3에 바쁘고 당장 회사에 아무리 중요한 일 있더라도 꼭 직접 들고 가라. 이런 시스템 때문에 또 약간 그러한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는 아프다 이렇게 엄마는 했다라고 돼 있는데 격리되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모 의사가 해외여행 중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은 그
받으면서 병상일기를 썼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분은 의사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지식에 해박하잖아요. 그래서 병상일을 쭉 쓰는데 거기서 하나 나오는 말이 그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픈지를 표현을 했는데 타이슨하고 한 3차례 경기를 뛰고 난 느낌이다. 굉장히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물론 이런 임상 증상은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학생이 마지막 남겼을 때 그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아픈 정도가 참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서민 교수님 아까 진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의 이제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신뢰도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95에서 98%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에서 5%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맞지 않은, 지금도 이제 수차례 검사를 했는데 초기에는 계속 음성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이런 진단 키트의 어떤 한계, 물론 유전자 진단 키트가 현재 진단 기법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고 좋은 최고의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예.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다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능성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치료에 좀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 요양병원에서는 75명의 집단 확진자도 나왔고, 특히 대구에서 숨진 17세 막내 아들. 전 자꾸 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부모님 심정이 느껴지니까 아유, 저도 제 조그마한 꼬맹이가 아플 때 제가 막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요. 이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목이 메입니다. 사망한 A분에게 다시 한번 그 유가족과 애도를 표명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이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또 해당 병원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도 입장이 나오면 다시 충실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의 실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이 종교시설, 특히 교회의 예배를 조건부로 열게 하고 제한을 둔다라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클럽과 콜락텍 등등의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명령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사의 다른 정책들보다 이 클럽, 콜라텍에 이용 제한하는 건 전 대단히 찬성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취재했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애들 클럽 문 닫아야 된다라고 취재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돌직구쇼의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서민 교수님. 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 제가 서울의 강남, 홍대 등의 여러 클럽들을 직접 가면서 르포 기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입장에 제한이 없더라. 그리고 한 대형 유명 클럽의 현관문에는 코로나 개나 줘, 이렇게 A4 용지로 그걸 쓰고 이 젊은 아이들을 클럽으로 입장을 유도하는, 물론 제가 보도하고 이후에 대형 클럽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영업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영업하는 클럽과 콜라텍 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항상 우려했는데, 그러니까 대형 교회 예배 금지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실 클럽이 10,000원인 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보다 오히려 클럽이 절실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덜한데 왜 거기서 이렇게 또 클럽 가면 또 부비부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부비부비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접촉이잖아요. 밀접 그렇죠. 접촉.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리고 20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20대는 건강하니까 걸려도 안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너무 마음을 놓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제 17세 그 소년의 사례처럼 얼마든지 비극이 닥칠 수가 있고, 또 한 명만 걸린 채로 클럽에 가면 정말 클럽이 정말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지사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사가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놓고 있고, 물론 논란이 되는 어떤 정책들도 많습니다만, 이번 다중이용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김정희 교수님, 네. 클럽뿐만 아니라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이제 콜라텍도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이 급속한 확산이 일어나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시니까 계속 이제 일정 부분 자꾸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우리나라에서 안정세에 들어가고 종식이 돼야지만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다. 물론 거기에 출입자에 대해서 뭐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인권 침해 요소들이 있다라고 뭐 반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휴대폰 사용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 제한 초강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 6일까지 노래방, PC방, 콜라텍, 클럽 등 이런 다중이용시설 15,084개, 경기도 내에 있는 거죠. 경기도지사니까.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일단은 유증상자는 출입 금지, 그리고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가 요게 지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사람들, 클럽 가는 사람들, 콜라텍 가시는 분들 이름, 연락처, 출입 시간 이 명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당 업장에서. 이거 안 하면 행정명령 되는 거예요. 주기적 환기, 영업 전후, 소독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놨고요. 위반 시는 고발될 수 있어요. 300만 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는 방역비를 전액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검토가 된 건데, 이거 고승덕 의원님, 네. 그 법적으로도 경기도지사가 충분히 도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충분히 이 감염법 예방법상 그렇군요.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즉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00명 이하 모임 금지, 또 어떤 나라는 조금 더 세게 50인 이하 모임 금지. 최근에는 일부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10명 모임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허용하는 편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이제 그 영업 제한 초강수를 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감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지자체보다는 항상 먼저 하신다는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한 조간신문의 표현에 인용하자면 컨트롤 타워까지 덮쳤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의 종합병원장 20여 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의 이모 원장이 13일 병원장 20여 명과의 회의에서 김강립 차관을 무려 90분간 만났다는 게 지금 뒤늦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와 90분간 회의를 했다? 그렇다면 김강립 차관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죠?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모 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병원장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은 김강립 차관을 포함해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아, 요즘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 차관이 3일 뒤 비수도권 병원장 114명과 또 간담회를 해서 또 국회도 방문했었다라는 사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원이 무증상이다. 증상 발현 시 바로 진단검사 진행하겠다 방침이고, 현재 질병관리본부까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김강립 차관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회의를 했겠지만 마스크를 안 썼다. 왜 복지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안 썼을까? 특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악수까지 하는 영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박능우 장관은 마스크도 안 썼고요. 지금 악수도 하지 말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이고 정부가 권고하는 건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악수도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도 마스크를 안 쓰고 확진자와 회의를 했고 90분간. 결국은 자가격리 됐잖아요. 장관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 과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올바른 처신이냐와 관련된 논란이죠.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인식소 에피스테미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가 정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야당은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면 초기에 마스크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야당은 마스크 대란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여당은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뭐 일반 전 마스크도 써야 된다,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인들이나 일반 관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관련된 예. 질병관리본부 관련된 분들은 10명 이상의 해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들을 왜 20명이나 불러놓고 바빠 죽은 사람들을 병상회의를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 것을 화상회의는 모여서 대체하지.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악수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모범이 되는 건데 실제로 왜 최근에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냐면 이제는 안정화된다 본인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안정화되나 보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다시 확진되고 예. 이런 자기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특히 박능우 장관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원장 의료관계 종사자 아닙니까? 가장 위험률이 높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럴수록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저런 모임일수록 악수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뭐 방송들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병원단들 모임들 저 장소가 바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100m도 안 되는 장소예요. 맞습니다. 바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저런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정부의 지침과 전혀 자기네들은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오늘 김영주 의원님 아주 따끔한 돌직구 발언도 하고 계신데 서민 교수님 특히나 복지부 직원들 김강립 차관과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 말이 맞다면 차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게 혹시 박능우 장관 영상 보면서 이런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언가 마스크를 복지부 직원들은 쓰지 말라. 라는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사실은 의문도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나 이런 의학에 관해서는 사실 병원장들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훨씬 전문가거든요. 근데 병원장분들이 전부 마스크를 썼으면 사실 국민들이 그걸 따라해야 되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도 안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마스크 수급이 좀 실패했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안 써도 건강하다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전부 복지 쪽만 있으니까 보건 쪽을 뭐 장관으로 하자. 그래서 조현과 선생님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예. 사실 보건복지부 업무 거의 대부분이 복지 업무라서 뭐 그분이 조금 있다가 결국 이제 물러나고 다시 이대로 왔는데 차제에 이 차제 보건부를 좀 어떻게 좀 독립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일은 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좀 이참에 그냥 좀 보건복지부가 좀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렇게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지금 보건을 전혀 대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냥 분리를 주장합니다. 저는. 예. 특히나 좀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사실 장영 교수님. 앞서서 17세 남학생은 마스크를 사려고 마스크가 없어서 비 오는데 1시간가량 줄을 섰고 그때부터 열이 시작됐다라고 부모님은 땅을 치는데 지금 박능우 장관을 포함해서는 마스크도 있으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악수까지 해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은 뭐 아프려고 거기서 줄 섰겠어요. 안 아프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마스크 써라. 자가격리 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거기 줄 섰다가 우리 또 그렇잖아요. 추운데 나가 있으면 괜히 안 아플 것도 몸을 쓰쓰라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아프고 이런 면역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가슴 아픈 그 17세 소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좀 전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왔지만 김강립 차관도 마스크 안 쓰고 회의하는 장면이 저희 영상에 조금 전에 나왔어요. 과연 본인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심지어 공적 마스크로 물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난 차라리 2배, 3배 주고라도 마스크 살래요 하는 사람들도 지금 못 사고 있다고 또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마스크가 지금 사라져 있고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똑같이 무슨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마스크가 공급되는 것도 지금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분당 재생병원 원장님 조사 리스트라는 것도 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집단 감염 나오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며칠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원장님이 병원에 계셨었대요. 그러다 본인이 확진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신 게 우리가 의료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진자가 된 걸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도 내가 확진자가 될 정도면 이렇게 병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그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께서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심지어 어떤 분 아까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악수하려고 벗고 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의가 지금은 예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윗분들부터 좀 이런 걸 잘 타이 모범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잖아요. 근데 주요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지금 예컨대 저랑 장희영 교수가 이제 경선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보통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악수 안 하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TV 토론에서 이렇게 아파요. 악수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지원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입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의 황교안 대표도 한시적인 부가세 인하와 또 4대 보험료, 소상공인 집중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부가세와 4대 보험을 깎아줄 것을 정부에게 제안하는 얘기도 있고요. 4대 보험도 나가고 부가세도 다 나간다. 버틸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 상품권 공짜로 나눠주기 같은 엉뚱한 조치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집중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야당의 대표도 일단 세금 인하부터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re going big. That's the way I want to go. I think we want to get it done and have a big infusion as opposed to going through little meetings every couple of days.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et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How much? There's some numbers out there. They may be a little bit bigger than what's in the press. Go ahead. 자, 지금 미국도 상황이 심각치 않은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거수덕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은 법 전문가기도 하지만 경제 전문가고 또 주식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특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다는 얘기도 많고요. 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20, 30대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지금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기사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식이 엄청 떨어져 보이지만, 이게 하락세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이야기도 리세션,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좀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적어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원하겠다는 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 황 대표 이야기도 4대 보험이라든가 부가세를 깎아주자, 감면
또 기재부 같은 경우도 뭐 공항 이용료를 뭐 항공사들에게 좀 깎아주고 감면 이야기는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통신요금 감면한다. 그러니까 왜 이제 자꾸 이제 감면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냐면 기재부에서 나라 돈을 꺼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우선 가장 쉬운 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나라 돈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책이 감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이해는 가지만 결국은 나라 돈이 나와야지 되고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업자금이라든가 당장 그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이라든가 그 대출 또는 이제 기업보험을 사주면서 신용을 터주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뿌리는 쪽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예산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여야가 예산을 합의하게 되면 헬리콥터 머니를 바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현재 법률로는 정말 이렇게 돈을 헬리콥터 머니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여야 협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 사태 지나가도록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헌법 76조 1항에 근거한 천지재변 시에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 돈을 풀려고 하게 되면 국회를 기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혐오를 키운 비례 논란이 사실은 총선 소식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비례 민주당의 가칭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합쳐서 더불어시민당 가칭인데 일단 출범을 됐는데 여러 조간신문에서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조국과 광우병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구성한 범여권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을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당 구성이고요.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인 우희종 교수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른바 쇠고기 괴담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락 내렸던 인물이고요.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인 최백은 교수는 조국 퇴임식에서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다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른바 수호를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2014년 사회봉사단체의 미성년자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함 사건이라는 주장을 본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우병 괴담과 조국 수호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이 손을 잡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최백은 공동대표의 지난해 10월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조국 전 장관님한테 자그마한 헌사를 바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에게 우리 국민은 조국 교수와 가족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희생으로 이 땅의 짐승과 애국노들을 커밍아웃 시켜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큰 빚을 졌다라고 이른바 조국 수호를 했던 최백은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민을 위하여가 사람들이 일반 단체로 생각을 하지만 정당이었어요. 이게 3월 8일 날 창당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열흘이 지난 어제 3월 18일 날 당명을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아니고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우희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서민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연계열 쪽 수의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연역학 전공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냐면은
미국은 광우병 후진국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쇠고기는 우리나라 쇠고기보다 더 낫지 않을까?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은 광우병 후진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대주의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그리고 나서 10몇 년 동안 사실은 미국 쇠고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안 드셔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예. 문제가 생긴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희종 교수님은 미국 쇠고기 지금까지 안 드셨는지도 묻도 궁금하군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뭐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그러면 뭐 비전문가고 뭐 선동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분은 최고 전문가거든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아니겠습니까? 면역학. 그다음 이제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찬사를 갖다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 저런 찬사에 물론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분이 이제 권기재 대표라고 그 가자 환경당 이 가자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좀 이름이 이상한데 권기재 대표는 사실은 세무사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2013년도에 성추행 혐의를 갖다 받았거든요. 3명.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3명인데 그중에 2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13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한 명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기소하는 것 자체를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유예해 주겠다. 예. 쉽게 말하면 검사가 봤을 때 죄가 되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뭐 합의 같은 거 했겠죠. 그런 사정들을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권 대표 같은 경우는 모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논란이 있는 3명의 대표들과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일종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연합을 해서 출범을 시킨 겁니다. 서민 교수님.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을 때 이제 저는 이게 뭐 명분도 없고 그리고 뭐 평소 해오던 거랑 욕하던 그런 거랑 좀 다르니까 이게 좀 폭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 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민주당이 이기겠구나 생각을 한 이유가 그 우희종 교수님은 과학적 근거가 사실 희박한 이 광우병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광운 광장에 모으신 분 아닙니까? 예. 이거 정치에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고요. 그리고 최백은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경제가 사실 안 좋은데 계속 좋다고 말씀하시고 조국의 범죄 의혹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에는 최적합한 분이라서. 지지층을 결집하기에는. 아니,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속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선거에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도 영입한 거 보고 비례 한국당은 긴장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정치개혁연합. 기존의 민주당이 비례연합을 논의해 오던 어떤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주축이 됐던 시민단체인데, 정치개혁연합 측은, 반발을 했습니다. 분노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친문 친조국이라고 불리고 개국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든 처음부터 시민을 위하여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양정철 민주국 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양정철 원장을 즉시 선거연합정당 협상 책임에서 교체하고 징계하라. 이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양정철 원장과 김어준 씨의 기획작품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정계련 측의 한쪽의 주장이라는 것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정철 원장이 하승수 방금 인터뷰를 했던 집행위원장에게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라며 공식 연락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장에 따르면요. 하승수 정계현 집행위원장은
양정철 원장에게 지난 16일 직접 만나서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신생정당들과 함께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지 마라. 그럼 조국 프레임이 재등장한다. 그러자 양정철 원장은 17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전화로 일방적인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라고 정치개혁연합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양정철 원장은 우리와 협상 전부터 신생정당들과 접촉했다. 말로만 연합정당을 표방했고 사실은 초반부터 시민을 위하여 측과 연락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도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시민을 위하여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최강욱 전 비서관도 만난 바 있고요. 시민을 위하여의 상위 순번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씨가 방송에서 이 단체를 지지한 것 외에도 직접 플레이어로 활동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물론 정계련 측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진위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하에 그렇다면 민주당 양정철 원장이 애초부터 정계련과 손잡을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정계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세영 신부를 비롯해서 조성우 민하협 집행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뭐 심필균 이렇게 다 알만한 어떤 우리 어른들 민주화 세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당 입장에서나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저분들이 하자는 결정대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저분들의 조건들을 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의외로 이제 양정철 의원이나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또 소수 정당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어른들의 버거운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튼 게 아니냐. 핑계는 사실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말하자면 어떤 지나친 어떤 이념 정당, 민중당이라든지 또 말실수를 사실 한 거죠. 잘못된 인식이죠. 성소수자에 대하여 뭐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영역인데도 말하자면 녹색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제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연합만 통해서 민주당이 그 일을 해야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말하자면 뭐 친노, 친문 또 말하자면 또 혹은 민주당이 컨트롤 가능한 소수 정당하고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승도 의원님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은 손을 잡은 거니까 조국을 수호했던 분, 광우병 괴담과 관련돼서 앞장섰던 분, 미성년 성추행 전력과 관련돼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던 이런 전력들을 다 알고서도 함께 비례정당을 하겠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판단은 조국 수호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를 묻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어떤 그런 정당을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정당이 합쳐졌는데 그 전부터 글쎄요. 낙검수 출신의 방송인이 이것을 어떤 시민의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군요. 사실 그 편파 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진보 또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정계련이 있고 개국본이 있는데 왜 정계련 쪽보다는 개국본 쪽, 시민을 위할 쪽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미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편파성이 있어서 저는 뭐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중립성은 위반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시민을 위할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기성 어떤 그 원내 정당은 사실상 없고 이름조차도 생소하고 상당수가 급조된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 선거법 개정할 때는 1 더하기 4, 1 플러스 4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합군처럼 했다가 이번에
1 플러스 6.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내실은 없는.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조국의 강을 건널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계련 같은 경우는 범진보기 때문에 꼭 조국 수호 촛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그 이쪽 성향을 가진 그 범진보 쪽이 많이 이제 언론들이 들어가 있는 쪽인데 이쪽을 이제 다 배제를 하고서 순수하게 우리는 조국 수호 이쪽 모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거도 되고 뭐 비례정당도 만들고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좁게 가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중도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정말 조국의 강에 조금 흐르는 느낌이 조금 더 들면서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정치개혁연합하고 손을 안 잡고 시민을 위하여와 잡았을까? 그리고 듣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가자, 뭐 무슨 가자를 계속 앞에다 쓴 이유는 아까 김영조 의원님 얘기 들었더니 환경당 그러면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번호가 뒤로 밀려서 의원이 하나도 없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순번받을 때 가나다 순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를 넣어야 됐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꼼수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당이 포함되느냐, 왜 정치개혁연합과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의 전략은 이미 저는 어제 김어준 씨 라디오 들으면서 공개가 됐다고 봐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냐 안 돌아올 것이냐 그 기준이에요. 지금 어디가 성향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선거 끝난 다음에 마치 미래 그 한국당처럼 안 돌아오고 우리가 가지면 어떡해 이거를 보고 이제는 확실하게 의석수가 다시 민주당으로 합해질까 말까의 좀 기준이 그거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위에 부차적으로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뭐 그거는 사실은 그냥 다 붙이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저는 깔끔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진행자가 이래도 되느냐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거를 의문을 들으면서 방송을 들을 정도로 느꼈거든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도둑질 하는데 경찰이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야기처럼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다.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사람들하고 연합하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자 환경당을 그렇게 가를 했다는 걸 꼼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략이에요. 한국당이 자기가 앞 순서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지. 그렇게 하는 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참 정치에서 그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의 꼼수인데 정치인들의 입에 들어가면 전략이 돼요. 당연히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지요. 앞서서 특정인을 향해서 일부 패널의 발언 중에 속이는데 최적, 정치를 잘할 뿐이다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떤 명예와 관련돼서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바로잡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한국당의 이른바 공천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당, 엄마당이죠. 모당인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황 대표가 분노를 하면서 반발을 하자 자당, 자녀당이죠. 미래한국당의 한성규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규모로 조정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4-5명 정도 그렇게 규모로. 황교안 대표님이나 미래통합당 쪽이랑 소통을 좀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한성규 대표님 관할이니까 저는 좋은 사람을 뽑는 거고. 1번이 윤주경 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윤주영 관장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나 의미, 중요성 그런 부분들 조금 간과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은 아주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한성규 대표가 작성했던 비례 명단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했던 윤주경 씨 등에 대한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권 밖으로 급기야 배치된 것과 관련돼서 강렬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4-5명에 대해서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모당에서는 아예 이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회자가 투자 결정하면서 모회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이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공천 심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재검토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5명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회에 지금 있는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저에게 취재 내용을 알려줬거든요. 조금 전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최고위 회의를 개최해서 아마 이 내용은 저희 돌직구쇼가 지금 가장 다른 방송보다 발빠르게 보도해 드리는 내용일 겁니다. 조금 전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5-6명을 바꿀 수 있다. 4-5명을. 그러면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전 황교안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열망 기대와 거리가 먼 결과다. 그러니까 4-5명 바꾸는 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이번 일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을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는데도 조금 전 황교안 대표는 대충 넘어갈 수 없고 단호한 결단을 하겠다라며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이른바 이런 공천 파동에 대해서 구태정치, 나쁜 정치다라고 표현까지 한 상황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이게 상황이 상당히 간단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권순동 의원님, 네. 그렇다면 결단하겠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미래 한국당에서 스스로 조금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가장 무난한 수비일 거고요. 근데 공병호 위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황교안 대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정말 또 다른 제대로 좀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을 아예 만든다거나 또는 뭐 선거인단에서 부결시켜가지고 완전히 뒤엎거나 여러 가지 또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세돈 교수를 영입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선대위원회의 큰 축 하나로 이렇게 삼겠다고 했는데 막상 비례한국당에 보면은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개 면면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 국민한테 인정받는 분도 상당히 저는 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경제 살리기라든가 뭐 경제 심판론이 통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선거 끝나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여의 비례정당도 그렇고 야의 비례정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칼날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건데 선거 지나면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거든요. 정당의 수명이. 이걸 가지고서 정말 떴다방처럼 하는 이런 선거에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농락당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요. 여야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제대로 좀 뭔가를 좀 바로 잡아주기를 국민들은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한 4-5명 바뀔 거야 라고 어젯밤에 기자들한테 말했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언급했었던 뭐 윤주경 씨 같은 인물들을 당선권 안으로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통합당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왔다는 건 어쩌면 한성규 대표가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난 이 상황에 연을 끊겠다. 통합당에서는. 우리는 우리 독자 정당 따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중앙신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내 기류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렸어요. 당기기로 다 했고 4-5명 그래 받아줄게. 미래한국당이 한 발 물러섰어요. 오늘 명단 확정하겠다. 그런데 당내 반발이 심각해요. 통합당 내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A씨는요. 이게 무슨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몇 명 넣어주고 받고 할 거 아니다. 이거 신뢰 자체가 깨버렸다. B씨는요. 저쪽에서 만든 20명 다 잘못됐다. 라는 게 통합당의 생각이다.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가능은 합니까? 미래한국당이 지금까지는 이쪽에 지경점인 줄 알았는데 본사에서 사실은 거기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지경점 아닙니다. 라고 다른 지경점을 만들어서 여기가 정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법적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유권자들은.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나 한국당은 사실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양당은 미래한국당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한국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좋게 말하면 위성정당이지만 실제는 뭐냐면 꼼수정당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여당이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후보를 자기 당에서 내야지 왜 다른 당 만들어가지고 자기 후보를 갖다 내고 그런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심상정 대표가 이거는 위헌정당이고 위법한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꼼수짓을 갖다가 할 거면 겸손하게 해야지 이런 짓을 하면서 마치 당당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한국당은 더 착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제 애들한테 카드를 주지 않겠습니까? 쓰라고? 그럼 지가 이제 카드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막 결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어버려야죠. 카드 뺐죠. 그 카드가 자기가 쓰고 있지만 자기 카드가 아니고 자기가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허락하에서 적정한 규모로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그냥 카드 받았다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막 쓰는 꼴이냐 그런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제2의 비례 그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두 정당 모두 그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쩜 양당 모두 이렇게 똑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당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제목을 아리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달아놨는데 총선 핫플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총선 핫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총선 핫플 두 분입니다. 일단은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이른바 개국본의 대표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논란입니다. 먼저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컷오프된 유영아 변호사가 앞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번엔 친필 편지는 없고 본인이 들었다라면서 발언을 대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영아 변호사 스스로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아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명단 자체에 아예 넣지 않았죠. 탈락을 시켰죠.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어떠한 뭐 친필이나 그때와 같은 어떤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지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소민 교수님 이게 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애가 이제 뭐 같은 반한테 맞으면 싸움 잘하는 저기 형 데려와서 니네 다 죽었어 이러는 게 이제 그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한 권력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편지 하나 받아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공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때 그 유영아 변호사 얼굴이 굉장히 득음만만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한물 간 싸운 분이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빨이 먹히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가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분노를 많이 했다면 그건 정말 현실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좀 자신을 좀 성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장경 교수님, 야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 야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나왔을 때 야 이번 선거에도 선거의 여왕의 재등장이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왕의 어떤 권위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죠. 게다가 유영아 변호사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다라는 것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강용석 변호사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 강용석 변호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저분의 이야기나 저분의
해석이 가는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지금 저 옥중에 계신 분의 심정이 자신의 위치를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유영아 변호사 개인의 공청화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공천 기준이라고 발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의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당 입장에서는 당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배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론 분열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국 문제라든가 한쪽에 이제 쏠리는 사람 다 잘라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결국 그거 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를 다 놓고 보게 되면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느낌이 양쪽 세력을 합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탄핵 오적이라 그러면서 전부 공천에서 배제하고 또 이쪽 우리 공화당 못 들어오게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뭔가 지금 단절되는 그런 벽이 지금 쳐져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말 유일하게 보필한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총선 때 진박 무슨 박을 다 공천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 못 준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 걸리다 하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셨거든요. 근데 그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공병호 위원장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행으로 인해서 결국 남은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양쪽을 다 쳐냈으니까. 가운데 분모만 남았는데 결국은 그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안철수 대표, 김종인 대표까지 다 끌어들여서 모든 걸 좀 아우르겠다고 하는 여기서 많이 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약간 성향이 좀 어느 쪽이긴 하지만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을 다 쳐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그림을 조금 더 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사실은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지가 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이 구차스러운 편지입니까? 그죠? 내가 또 속았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편지는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기 너무 구차한 편지일 것 같습니다. 진심 확인은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엔 개국본 대표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개혁국민운동본부인가요? 개혁국민운동본부. 원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였는데 이름을 바꿨군요. 조국 수호 집회 당시의 후원금 계좌가 김모 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였다라는 거고요. 개인 계좌. 이종원 개국본 대표 개인의 페이팔 계좌도 같이 고지가 됐었군요. 그런데 이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후원 계좌도 바로 같은 계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후원금을 개인 유튜브 후원금과 구분 없이 같은 계좌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하냐의 논란이 있고 개국본 측은 후원 계좌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존 주장과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국본 회원 A씨는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회 후원 계좌에 개인 페이팔 계좌 붙여놓은 것 자체가 후원금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개혁 집회 응원을 위해 후원했지 개인 유튜브 방송 후원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계는 사기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이종원 대표 측은요, 직원이 실수로 그 계좌를 올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원이 실수를 했어도 사기 횡령이 해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쉬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피해자가 없는 범죄예요. 예컨대 1,000만 원, 1억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피해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10,000원, 10만 원 이 정도 사기를 갖다가 당하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10,000원, 10만 원이 몇만 명이 되면 그 피해 금액이 다 모으면 몇억, 몇십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어떤 법이냐면 기부금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하면은 이런 그 피해자가 없는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등록 같은 것들을 모금할 때 등록을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목적, 기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집하는 방법, 뭐 계좌로 받을 것이냐, 어떤 계좌로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보관하는 방법이 이 돈을 남았을 때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10,000원, 10만 원 낸 사람들이 일일이 피해자 조사 받아가면서 수사를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기부금품법에 등록을 했는지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등록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걸 갖다가 보고 만약에 거기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그 본인 개인 유튜브 계좌와 그 조국 수호 집회의 후원 계좌 같았다라는 부분은 좀 한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자기 개인 이름으로 했다는 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석연치 않은 건 또 해킹을 당했다. 관리 소홀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 중이죠. 그 부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조국 백서를 만들어 하지만 그 백서를 몇 개 만들었는지 한 장에 한 개당 얼마를 팔았는지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좋은 뜻으로 했다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독자적인 계좌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기부금품법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유튜브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루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못 다룬 키스트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인턴을 했을 때 어떻게 인턴을 했는지 어떤 품행과 그 방정함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서 그 내용 오늘 본방에서 못했으니 이사말루에서 지금 좀 상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사말루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과 소통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